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보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보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소수서원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도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강의하기 전에 여기 좀 둘러봤는데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음악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콘서트. 저도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콘서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콘서트는요, 인문학 콘서트예요. 사실 뭐 음악이라는 예술 자체가 인문학에 속하지만 우리가 꼭 왜 인문학을 배워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목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여러 가지 직업들, 의사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 하지만 시나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은 목표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담겨있는 그 중에서도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음악책 펼치면 이거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그 전에도 음악은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도 생겼죠. 너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 복잡해진 음악이 정점을 이루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할베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캐논 혹은 캐논 변주곡이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바이올린이 연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멜로디를. 세 번째 사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멜로디를. 계속해서 똑같은 멜로디가 뒤에서 쫓아갑니다. 우리가 돌림 노래라고 얘기하죠. 이 음악은 원래는 4명이서만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셋, 첼로 하나.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가 더 있어요. 옆에서 조용하게 챙챙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피아노의 옛날 악기라고 얘기하는 하프시코드 혹은 챔발로라고 부르는 건반 악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악기 4대만 연주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건반 악기를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옆에 와서 화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악보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악보도 없는데 와서 남의 악보 보고 연주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에 이런 악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통 4명만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셋, 첼로 하나.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지만 여러분 저는 연주자입니다. 연주자들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옆에 있는 바이올린 셋은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재밌어요. 문제는 첼로입니다. 이 첼로가 뭘 연주하나 자세히 들어보면요,
딴 다시 한번 딴 악보의 음이 8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분들 계속해서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무려 28번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이런 걸 해주지 않는다면 옆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앙상블이라는 겁니다. 파헬벨이 이 곡을 작곡하던 바로 그 시대에는 유행하던 작곡 기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푸우가라고 부릅니다. 푸우가,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한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비슷한 멜로디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도망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림 노래를 작곡하는 기법인데요, 이건 그냥 돌림 노래가 아닙니다. 좀 복잡해요.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이 멜로디를 약간 위에서 연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쫓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멜로디를 거꾸로 부르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돌림 노래 푸가,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걸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뒤에서 몇 마디 뒤에서 똑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러봤던 그 돌림 노래들이 다 캐논이었습니다. 파헬벨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더 유명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계라는 음악으로 유명한 비발디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가 클래식 음악계의 신정환 씨라고 부릅니다. 정말 닮았죠? 앞모습만 이렇고요, 옆모습은 좀 심하게 매부리코였다는 얘기가 책에도 써 있습니다. 일단 이분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하얀색이고 긴데요, 가발입니다. 이 가발을 벗기면 이분의 머리 색깔은 빨간색이었답니다. 아주 빨갰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별명도 있었습니다. 빨간머리 신부님이었어요. 빨간머리 신부님. 머리가 빨개서 빨간머리는 그렇다 치고요, 왜 신부님일까요? 직업.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직업. 이분의 원래 직업이 신부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작곡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 직업은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비발디라는 사람은 신부님이라는 직업이 좀 한가할 줄 알고 선택을 했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건 작곡이나 바이올린인데 이걸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일 시간이 많아 보이는 신부님이 됐답니다. 문제는 바쁜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곡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은 언제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작곡을 할까요? 기도하세요 하고 딴 데로 가서. 대단합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맞아요. 놀랍게도 미사 드릴 때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얘기한 게 정확해요. 기도를 시켜놓고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디론가 들어가세요. 안 나오십니다. 기도하던 신도들이 저 수녀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녀님이 가서 문을 열어보시면 이분은 작곡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문제는 매번 이러셨다는 거예요. 매번.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대요. 어차피 이분의 설교가 좀 지겨웠는데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진짜 문제는 교황청에서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교황청에서는 비발디라는 신부가 있는데 그 하라는 설교는 안 하고 작곡만 한다더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낙천적인 분입니다. 그 경고를 항상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뭐 징계까지 받았답니다. 교황청에서 내리는 징계라는 게 뭐 이런 거였답니다. 자네 지금부터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미사 보지 마. 뭐 이런 거였대요. 자기는 더 좋아했답니다. 드디어 나에게 시간이 나는구나. 이제부터 작곡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 징계받은 시기에 엄청난 숫자의 곡을 작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봤더니 사계라는 곡도
징계받고 쓰는 음악입니다.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방감? 내 인생의 봄이 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음악이지만 징계받고 쓴 곡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가장 유명한 봄입니다. 봄에 TV나 라디오 켜면 이 음악 항상 들을 수 있죠. 오죽하면 사람들은 비발디의 사계가 가장 많이 알려진 클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계라는 음악은 좀 헷갈리기 쉬운 곡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우리 연주자들도 헷갈려하는 곡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로 어느 회사에서 초청을 했어요. 한 달 뒤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비발디 4개 중에 여름을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오케스트라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비발디 4개는 그 앞에 바이올린 독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내내 뭔가가 이상했어요. 연주를 해달라고 하는 그 날짜가 가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가을에 와서 여름을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 계절에 맞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가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여름을 연습해 놨는데 그 하루 전에 전화해서 곡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도 좀 헷갈릴만 했습니다. 전화하실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뭐 어떡합니까? 저희는 괜찮았어요. 우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독주하시는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그 어려운 솔로를 다 외워놨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일 어렵다는 가을을 하루 만에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화가 있는 대로 나셨어요.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저희한테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나보고 연주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난 못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길래 뒤에 앉아있던 제가 좀 웃어보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여름 해놓고 가을 했다고 합시다. 아무도 몰라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우리도 헷갈리는 곡이니까요. 오죽하면 비발디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현대음악가에게 이렇게 욕까지 얻어먹습니다. 비발디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다. 음악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4개 말고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슷한 음악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발디가 작곡한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이게 4개가 아니라는데 아까 들었던 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잘 들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음악은 아닙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유명하신 분에게 자기 표절을 했냐느니 그건 좀 너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곡은 합창곡입니다. 바람의 속삭임에.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던 음악은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곡이 이러니까 요즘 합창만 노래 안 부릅니다. 창피하대요.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그 4개 아니냐고. 그 정도로 비슷한 음악을 참 많이 작곡했습니다. 비발디가 살던 시대에 더 유명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배웠는데요.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 음악의 아버지답게 좀 고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제목도 멋있게 붙이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명, 비창, 사랑의 인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음악보다는 그걸 먼저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악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마케팅이 뭐야? 그래서 이분은 음악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제목을 붙인다는 게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4개의 관현악 모음곡. 저도 음악을 하지만 저 이런 제목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딱딱한 제목 속에 기가 막힌 음악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바디넬이라고 하는 춤곡인데요. 플룻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많이 시그널 뮤직으로 쓰였던 적이 있었고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곡이 여기 있습니다. 그 곡은 4개의 관현악 모음곡 중에서 3번째 곡. 바로 이 음악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이죠. 예전에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집에 불이 난 거하고 아주 비슷하답니다. 일단 뭘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될지 빨리 결정해야 돼요. 한 남자가 자기 방 안을 둘러보다가 평생 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바이올린을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적군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감옥 안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무서움을 어떻게 한번 달려볼까 생각하다가 그래,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철창 안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이올린 4줄 중에 3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들고 너무 심하게 뛴 거죠. 그것도 남은 줄을 보니까 하필이면 가장 낮은 음을 연주하는 줄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오래전에 바흐라는 사람이 남긴 아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을 G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은 G선상의 아리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G선상의 아리아는 원곡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낮은 음에서 연주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줄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연주한 음악이 더 유명해서 그냥 G선상의 아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드린 이 전쟁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속았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그 음악의 어머니 아버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G선에서 연주할 수 있게 편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이 곡 연주하기 전에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연주합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남겼던 음악의 아버지, 그 뒤에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입니다. 교향곡,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케스트라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연주하는 교향곡이라는 건 악보도 새카맣니다. 깨같은 악보가 새카매요. 그런 악보가 한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교향곡이라는 걸 100곡 이상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에 가서 교향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광적이었어요. 공연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유명한 사람이 무대 위에 나오는 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저 선생님 저 사인 좀 해주고 시작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 거기 앞에 빨리 앉으세요 라고 하다가도 자기들도 사인을 못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객석 위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집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살았답니다. 모두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발표된 교향곡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기적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의 제목은 작곡가가 직접 붙이지 않았습니다. 작곡을 할 당시만 해도요, 기적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엉뚱한 곡에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날 연주됐던 곡은 다른 곡이었습니다. 하이든의 음악들 중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로 출판한 악보, 작품 번호 3번, (114) 에 전화를 할 때 친구 휴대폰에 전화를 하면 이게 통화 연결어입니다. 정말 많이 듣던 음악이죠. 너무 유명해서요, 작품 번호 3번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부르는 곡이에요. 하이든의 세레나데. 놀랍게도 이 곡은 가짜입니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이나 연주자들까지 이 곡을 하이든의 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봤더니 원래 작곡가는 따로 있었어요. 원래 작곡가는 바로 이 사람. 이름도 읽기 어려운 바로 이 사람. 로만 호프슈테터. 이분은 저희도 잘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이든을 좋아해서 하이든처럼 곡을 몇 개 썼는데요, 나중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이든의 악보를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음악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못했대요. 그렇게 해서 잘못 알려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또 이 곡도 있습니다. 장난감 교향곡. 음악 안에 장난감 소리가 들어갑니다. 따가따닥 따가따닥 뭐 이런 소리가 나죠? 옛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녹음한 CD를 사시면 요즘 장난감이 들어가요. 또또또또 뭐 헬로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곡인데요, 무려 100년 이상 동안이나 하이든의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에 있는 작곡가를 보세요. 레오폴드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몇 개 되지 않는 곡을 쓰셨고요, 그 중에서 가장 히트친 곡이 바로 이겁니다. 히트치면 뭐랍니까? 100년 동안 다른 사람 곡으로 알려진 거예요. 좀 안쓰럽지만 지금부터 그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천재, 영원한 신동이라고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볼프강 모차르트였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가운데 이름은요, 생후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서 너는 신의 은총을 받는 나이가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라틴어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가 나왔죠.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엔 제일 낫죠? 아닙니다. 이거 뽀샵이에요. 이 사람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너무 잘생기게 그려줘서 자기도 이걸 좋아해서 항상 들고 다녔대요. 사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차르트가 들고 다닌 그림.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35살에 죽습니다. 35살. 이 천재가 빨리 죽는 바람에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천재들이 다 빨리 죽어요. 예를 들면 슈베르트 같은 사람. 슈베르트 31살에 죽습니다. 31살.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맨델쇼이라는 작곡가는 38살에 죽었고요. 카르멘이라는 오페라 있잖아요. 카르멘. 이 오페라를 작곡한 비제라는 사람은 36. 쇼팽은 39. 심지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스페인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만큼 작곡을 잘했다는 아리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리아가 19살에 죽습니다. 19살. 물론 사람의 일찍 죽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19살에 죽은 사람이 도대체 살아있을 때 뭘 했길래 역사책에 나오냐 말이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동. 신동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신동이라고 부르죠. 내가 혹시 신동이었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신동일까? 언제나 비교 대상은 모차르트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동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이네요. 여자분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옆에 피아노가 있죠. 원래 신동은 이분이었답니다. 모차르트의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쳤대요. 부모님께서 야, 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유명해지겠다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피아노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뭔가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방금 누나가 치던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를 그때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차르트 나이가 몇 살? 3살. 3살.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앞에다가 피아노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뭐라도 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동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썼답니다.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엄청난 음악을 꼬마 아이가 작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주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굉장히 잘 쳤어요.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지방에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그러다가 한 번은 궁전에 갔어요. 궁전에 갔더니 얘는 떨지도 않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러고 무대 위로 나가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다들 그냥 놀라서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뛰어갑니다. 야야야 너 괜찮니? 일어나봐. 네, 이렇게 해줄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연주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했나 봐요.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뭐 원하는 게 있냐? 우리가 다 들어줄게. 이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더니 저 여자분과 결혼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녀에게 청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 6살. 천재가 청혼한 나이 6살. 우리가 천재나 신동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런 걸 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 여자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원래는 오스트리아 공주였지만 나중에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 그런 분이죠. 이 유명하신 분이 모차르트와 동갑이었고 그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천재성을 발휘해가면서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35살에 하필이면 이런 곡을 썼습니다. 레퀴엠. 자기가 죽는 해예요. 장성곡을 썼습니다. 왜 자기 죽을 때 이런 걸 썼을까요?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걸 써서 죽은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남자가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어요. 콩콩콩콩콩 누구세요? 나가봤더니 누가 이러고 있더래요. 누구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러더래요. 왜 오셨는데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을 써주십시오. 누가 죽었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러더래요. 선생님 지금 제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고 들어왔대요. 콩콩콩콩콩콩. 왜 그러시냐니까요. 저 돈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기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와서 보는 거예요. 여보 지금 몸도 아픈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레퀴엠? 이런 거 쓰지 마. 불길하잖아. 이런 거 쓰지 마. 여보 저 돈을 많이 주신대. 그래? 그럼 요거까지만 해. 요거까지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진짜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작곡을 하지 못하고 펜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혹시 지금 내가 죽을 때 위해서 쓰는 건가? 가면 쓰고 남자가 저승사자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곡 맡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제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돈이 굉장히 많은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4명이서 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취미는 원본 악보를 모읍니다. 원본 악보를 모아요. 일단 가면 쓴 하인을 보냅니다. 자기가 절대 직접 안 갑니다. 가면 쓴 하인을 보내서 누가 맡겼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가져와라.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에 작곡가 이름 쓰지 마.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썼다고 우긴 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대요. 이게 장난이었답니다. 나중에는 꼭 밝혔대요. 사실은 뭐 내가 쓴 게 아니지 뭐 이랬답니다. 그런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문제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죽자 당대 최고의 작곡가에게 레퀴엠을 쓰게 만듭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는 작곡가가 이걸 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모차르트가 마지막 남긴 레퀴엠 중에서 라크리모사,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이 남자가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즉 관을자 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아, 남편이 마지막 쓰던 곡이 있었는데 이거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미완성된 악보를 가지고 모차르트의 제자를 찾아가서 완성시켜달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원래 침대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이미 살리에리 편입니다.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완성을 시켰고, 그 완성된 악보를 가지고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에 하던 대로 복사본 2개 만들어서 둘 다 남편 이름 써서 하나를 출판사로 가져갑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모차르트 이름이 적힌 레퀴엠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음모에서 죽었다, 암살당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미 병으로 죽은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1820년대가 됐을 때 누군가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호프집에 앉아서 500을 마시면서 그 모차르트 살리에리가 죽였을걸, 그 사이 되게 안 좋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술집에서 말로 했으면 끝났을 얘기를, 이 사람의 특성상 모든 대화를 글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글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귀가 안 들렸거든요. 베토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베토벤이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20세기까지 오게 되고요. 한 연극 작가는 그 소문을 토대로 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객석에는 유명한 영화 감독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파했지만 오늘날 한 예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만든 영화는 없었다고 할 만큼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까 그 호프집에 앉았던 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베토벤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작곡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던 경지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베토벤을 존경하지 않는 음악가는 없습니다. 일단 베토벤 존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음악가로 쳐주질 않아요. 모든 음악가가 베토벤을 존경합니다. 28살에 이미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28살.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베토벤의 음악들, 특히 이 사람의 9개의 교향곡은 모두가 30살 이후에 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9번 합창교향곡을 쓰고 나서 이걸 자기가 지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대요. 야야야, 베토벤이 지휘한대. 아 그래, 야 우리 한번 가서 보자. 뒷모습이라도 한번 가서 보자. 문제는 오케스트라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가 지휘한다고? 아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휘를 해? 이러는 거죠.
지휘자는 일단 그 음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파악하고 있었겠죠. 자기 음악이니까. 오케스트라 데리고도 연습도 시켜야 됩니다. 연습시킬 때도 좀 문제가 많았대요. 연주 당일날은 더 문제입니다. 연주 당일날 지휘자는 무대 위에서 누가 좀 빨라질 것 같으면 천천히. 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으면 빨리. 크게. 작게. 이런 걸 전부 다 동작이나 표정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연주가 끝났는데 그날 연주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내가 먼저 끝난 것 같은데. 뒤에서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뒤돌아서 인사를 해야 되는 지휘자가 무서우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뒤를 돌게 해주고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베토벤은 대기실에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온 세상이 이 위대한 음악을 들었는데 나만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씁니다. 월광 소나타입니다. 달빛이라는 말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있을까요? 아마 오늘 밤에는 이런 어울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을 듣지를 못합니다. 작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은요, 젊었을 때 이렇게 피아노 위에다가 긴 막대기를 물고 입에 물고 한쪽 끝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 진동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했던 거죠. 또 가끔은 목 뒤에다가 이렇게 금속 판을 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 소리를 이렇게 울려가면서 작곡을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피아노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귀가 막 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는 피아노 곡을 참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피아노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5번째 피아노 협주곡 황제. 황제처럼 용맹하다고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곡을 맨 처음에 초연했던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초연했다고 하죠. 초연. 이분의 이름이 바로 체르니입니다. 체르니. 아이들이 보면 한 대 때려주는 사람이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저는 아직도 30번이 왠지 100번인지 잘 몰라요. 체르니가 이 곡을 맨 처음 쳤을 때 그 다음에 베토벤이 작곡하게 되는 곡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자동차 후진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곡이고요. 실제로는 5개의 바가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품 중에 하나에 바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 곡의 원본 악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악보를 유실할까봐 베껴 적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본 악보는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껴 적은 사람이 이름을 잘못 보고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지금 유력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은 아이들도 그렇게 쉽게 칠 수 있는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베토벤이 죽었을 때 한 젊은 음악가는 베토벤을 너무나도 존경했던 나머지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한쪽에서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년에 자기도 죽은지 몰랐습니다. 31살까지밖에 못 산 슈베르트입니다. 여러분, 이 슈베르트가요, 음악사에서 가장 지루한 음악을 많이 썼다는 분이에요. 슈베르트는 뭔가 좀 음산하게 시작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가다가 터질 때쯤 됐을 때 내려갑니다. 조용해져요. 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절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음악에 한번 빠지면 중독은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바로 이 그림,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날은 이날 하루밖에 없었답니다. 평소에 옷 입는 데는 관심도 없었고요. 가뜩이나 또 성격은 엄청나게 급해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아침에 친구가 찾아갔더니 책을 보고 있더래요. 야, 이거 마왕이라는 시가 있어. 마왕.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이 마왕이라는 가곡은 그날 저녁에 공연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침에 책 보고 있던 사람이 언제 작곡을 했고 언제 성악가를 불러와서 연습을 시키고 언제 전단지를 뿌려서 홍보를 해서 관객들을 동원했냐 말이죠.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다가 그만두는 걸 잘해요. 저도 급해서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책을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공책 쓰다가 보면 다음 새 공책 빨리 쓰고 싶은 거죠.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죽을 때 다 못 쓰고 죽은 곡이 아닙니다. 잘 쓰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까 그 친구입니다. 야야야, 너 저 베토벤 선생님 얘기 들었냐? 베토벤 선생님 돌아가셨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무슨 교향곡을 발표하셨는데 뒤에서는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서학가들 4명이 나와서 앞에서 환희의 송가 뭐 이런 걸 부른다는 거야. 야, 또 지휘는 직접 하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또 대단하신 분이라 그랬잖아. 알았어, 그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멀쩡히 잘 쓰던 교향곡을 베토벤 얘기 듣고 접었어요. 나도 위대한 거 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곡이 제목도 위대한 그레이트 교향곡이에요. 물론 뭐 그 전에 쓰다만 곡도 엄청난 곡이라고는 얘기는 하죠. 우리가 또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곡 중에 이런 곡도 있습니다. 송어. 앞에서 현악기 4대가 연주하고 뒤에서 피아노가 연주하는 피아노 5중주입니다. 이 곡은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 멜로디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멜로디죠. 뭐 요즘 말로 뭐 리메이크했다고 얘기합니다. 슈베르트는 괜찮은 멜로디가 있으면 절대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곡에다 재활용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 2사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 음악사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맨델스존입니다. 이마가 좀 넓어서 그렇지.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이마가 좀 넓은 게 맞아요. 음악사에서 몇 안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은행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도 다양해서 연극도 좋아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연극 한여름밤의 꿈을 보고, 야, 연극은 재밌는데 음악이 없다, 내가 여기다 음악을 만들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나이가 17살. 17살에 셰익스피어 연극에 음악을 붙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서곡부터 작곡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여기에다 계속해서 곡을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맨 처음 추가한 3곡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듣는 바로 그 음악, 이겁니다. 결혼행진곡이죠. 물론 뭐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죠.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할 때 연주되는 곡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맨델스존의 연극 음악 한여름밤의 꿈, 그 연극 장면에서 결혼식 장면에 쓰인 곡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결혼식 곡이 하나가 더 있죠. 신부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은 따로 있죠. 그 음악은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바그너라는 작곡가인데요. 역시 같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곡은 연극이 아니라 오페라에 등장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 등장하는 역시 결혼식 장면에 쓰였던 음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사는 모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곡가는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낭만 음악의 정점에 올라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강렬한 음악이 많아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이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러시아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음악은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백조여수입니다. 발레 음악이죠.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바로 이 부분. 원래 백조여수는 여기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좋은 멜로디는 꼭 한 번 더 합니다. 전 이런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백조여수 한다면 무조건 보러 갔었어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여수라는 발레가 없었다면 오늘날 보이쇼의 발레단 같은 그런 유명한 발레단도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발레를 합쳐도 이 발레가 가장 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발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백조여수가 맨 처음 실패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서 다시는 작곡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펜을 꺾었습니다. 다시 붙여서 썼어요. 호두까기 인형. 역시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발레라고 해봤자 이 사람 발레 3개밖에 없어요. 백조여수, 잠자는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향곡 6번, 제목은 비창입니다. 아주 슬프다라는 단어지만 음악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창문에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쪽에서 바이올린 올라가는 것만 보세요. 길게 끌다가 이러고 있으면 연주자도 취하고 관객도 취합니다. 모두가 화호경에 빠져있을 때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하는 음악은 엄청난 행진곡입니다. 갑자기 격렬해집니다.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엉덩이를 들썩거리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고 싶어합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멜로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이콥스키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음악. 이런 음악은 절제가 없어요. 끝날 때도 얼마나 멋있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이올린 파파집니다. 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난리가 나죠. 뒤에서는 금관 악기들이 쏟아집니다. 옆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팀파니, 그 옆에서는 심벌즈, 앞에서는 지휘자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미 기립박수 나옵니다. 브라보! 마지막에 더블 베이스만 남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튕깁니다. 조용하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모래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음악이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면 아무도 박수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